네, 이코노미톡 시간이고요. 그래도 잠깐 한번 훑어봐야죠. 코스피 마이너스 4.47%, 3,937까지 좀 밀렸습니다. 오늘 좀 확실히 어제도 2.3%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오늘은 어제보다 낙폭이 더 크죠. 일단 현재 30분 가까이, 9시 반 가까이 된 상황에서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더 떨어집니다. 4.6% 정도, 그래서 880선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인이 코스피 5,300억, 코스닥 2,400억 정도 팔고 있고, 오늘 개인이 하여튼 현물, 선물 다 사는데 오늘 개인의 매수는 코스닥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도 사고요. 기관도 코스피는 오늘 5,600억 정도 대규모로 좀 사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환율이 1,44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은 뭐 언뜻 생각하면은 한참 그 정치적 좀 불확실성 커질 때 뭐 그때 수준 근처까지 지금 다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환율이 뭐 최근의 상황들이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이 돼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은 박중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시장이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좀 퇴색해지긴 했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도 그렇고 특히 우리 반도체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그거의 의미를 박 대표님 모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깐부 회동이긴 한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 여기에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 네. 이 세 사람의 치킨집 회동, 이거를 참 여러 가지로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AI가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 중요한 한 단면을 우리는 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젠슨황은 전형적인 장사꾼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막 이거 들고 뛰고 하는데요. 네, 뭐 전형적인 영업맨이었고 장사꾼이었고, 네. 사실은 젠슨황이 2025년도에 대만의 컴덱스를 참여를 하거든요. 연초에 매번 있죠, 네. 그게. 예. 그때 갔을 때 젠슨황의 대만에서의 행동과 한국에서 이번에 회동을 좀 사실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한 면인데. 그래요? 이제 사실은 젠슨황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국을 자기의 테스트베드 영업의 장으로 활용한 면이 아주 강하고요. 대만에서의 젠슨황의 행동은 파트너십의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고. 대만은 파트너십이고 한국은 영업의 장입니다. 마케팅 레버리지를 써먹는 곳.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에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정의선 회장이 참석한 이유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어떤 면이냐면 젠슨왕이 꿈꾸는 AI는 결국에는 AI라는 것은 챗GPT에서 몇 가지 묻고 답받고 이게 AI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확실히 제일 중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 피지컬 AI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 AI 다음에 피지컬 AI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에이전트 AI까지는 엔비디아의 역할은 여전히 GPU만 공급하는 부품 공급사로서의 역할만 있는데, 그런 거죠. 하드웨어 쪽인 거죠. 젠슨왕이 정말 주인공이 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피지컬 AI를 갈 때는 젠슨왕이 정말 주인공이 됩니다. 피지컬 AI하고 엔비디아하고의 그러면은 어떤 연관성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전에 이제 AI가 3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 LLM이라는 프로그램을 생성형 AI 모델에서, 그렇죠. 생성형 AI 모델에서 묻고 답하는 그죠. 챗GPT 정도의 그렇죠. 챗GPT 4.0, 5.0 정도의 AI가 1세대라면 뭐 정교한 검색, 그렇죠. 뭐 이런. 지금은 2세대인 에이전트 AI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묻고 답하고 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그러니까 AI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나 플랜을 제안해주는 소위 에이전트 AI인데, 이 에이전트 AI의 중요한 함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그 1세대에 못했던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AI끼리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에이전트 AI의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추론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지금 이미 됐어요. 그 다음은 뭐냐? 그 소통하는 AI들끼리 제조업의 현실 세계에 들어와서
피지컬 AI 형태로 지금 가동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테스트베드가 사실 중국이었어요. 그렇죠. 현재 전 세계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중국은 사실은 그렇게 테스트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유일한 남은 대안은 대한민국밖에 우리밖에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제조가 필요한 거죠. 자동차로 대표되는 제조. 제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젠슨 왕의 깐부치킨 회동은 굉장히 소프트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세기의 명장면이 연출됐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자신의 비전을 펼치기 위한 적극적인 영업의 장이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한간에 이번에 그 회동 있고 난 이후에 뭐 그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사들 이제 추적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번 회동의 어떤 기획자는 딸 메디슨 황이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메디슨 왕한테 젠슨 왕이 지시를 했겠지. 메디슨 그렇죠. 왕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당연하죠. 프레임을 짠 네. 거라고 볼 수는 없네요. 그건 일종의 한국의 오징어 게임 같은 깐부라는 것을 빌려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계산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요. 대만에서의 컴덱스에서 젠슨 왕은 가죽 재킷을 입고 연설을 했습니다. 맞아요. 60분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의 그 TSMC를 비롯한 반도체 밸류체인망을 예. 철저하게 같이 활용하자고 파트너십을 강조했던 게 그 연설의 주된 목적이었는데 예. APEC에서 젠슨 왕은 20분 연설을 했고요. 예. 양복을 입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대들한테 예. 각국의 정상들도 뭐 있고 하니까 다 영업의 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젠슨 왕은 이런 꿈을 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게임의 GPU로 들어갔다가 LLM의 어떤 AI의 반도체로 들어갔다가 그다음 지금 에이전트 AI에서도 여전히 부품의 디바이스 프로바이더로 존재를 하지만 결국에는 디바이스 프로바이더들은 항상 꿈꾸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 주인공이 뭐냐 하면 그렇죠. 그 산업 전체의 맹주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미 젠슨 왕은 사실은 이전부터 꿈꿨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자율주행차를 손을 댔고요. 이전부터 소니하고 합작해서 자율주행차를 손을 댔고 그 다음에 젠슨 왕이 꿈꾸는 건 결국에는 디지털 트윈터를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피지컬 AI로 그렇죠. 새로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산업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건데 제조업은 제조업인데 지금 제조업이랑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피지컬 AI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주 제조 기술이 발달된 형태의 산업 국가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현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사실은 얼리 어댑터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렇죠. 제조 기술이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티어에 탑이고. 와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사실 지원해주고. 네, 지금 뭐 이재명 정부 완전히 뭐 격이 사실은 너무 잘 젠슨 맞죠. 왕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죠. 없죠. 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또 대통령이 막 키워주겠다 하니 어차피 한국에 GPU 20만 장 준다는 것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뭐 그리고 잘 생각해 돈 보시면 주는 건데. 단순히 AI 반도체만 이야기했다면 그 자리에는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왔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정의선 회장이냐를 꼼꼼히 생각해 봐야 돼요. 현대차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피지컬 AI를 할 수 있는 자동차 제조를 가지고 있고요. 정의성 회장이 있는 네. 이유가. 네. 그리고 로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젠슨 왕 이번에 사실은 제가 볼 때 주인공은 정의선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처음에는 왜 저 양반이 저기 껴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꾸로 보니까 사실은 제일 키워주는 게 축켜 세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미 공급 부족이 명확하고 이미 값이 올라왔고 그거는 HBM은 이미 최태원 회장은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게 지난번 IR에서 얘기했지만 광노정 대표가 이야기한 게 내년 말까지 반도체는 이미 풀부킹입니다. 네, 다 완판됐다. 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네, 없어요. 네. 지금 청주 공장의 M15X가
준공을 굉장히 서두른 이유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어제 AI 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코엑스에서 SK그룹이 거기서 발표한 걸 보면 이미 반도체를 공급받으려고 대기하고 줄을 서 있는 더블 부킹까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에 대한 환경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7년까지 풀 부킹입니다. 갈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지금 이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떨어져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지금 한 10% 가까이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조정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조정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반도체 환경이 이전하고 반도체를 보는 가치를 따지는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까지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PBR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산가치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죠. PBR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TSMC와 엔비디아는 같은 반도체 업체인데 PER로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 이렇게 봤어요. TSMC나 엔비디아는 선투자 후수익이 아니고 후수익이 아니고 네네. 수주 먼저 받고 후투자예요. 후투자죠. 그러니까 선수주 후투자로가 공식이기 때문에 이게 PER로 봐도 무관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까지 그렇게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투자 먼저 하고 증설 사이클 먼저 오면 네네. 그때 한번 돈을 왕창 네, 버는 네, 구조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2027년까지는 모두가 선주문 후투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가 볼 때는 PER로 계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지난 12개월 평균 PER이 12예요. 네. 22예요. 22. TSMC의 PER이 29입니다. 엔비디아의 PER이 57입니다. 예. SK하이닉스는요. 지난달 기준으로 평균 12개월 PER이 17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그리고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의 PER이 27이에요. 29예요. 29. TSMC랑 같네요. 예. 그러니까 TSMC는 44입니다. TSMC가 44,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57, 57, TSMC 44, 마이크론이 29예요. 29, 예. 삼성이 22, 하이닉스가 27. 17. 17. 네. 네. 자, 이렇게 계산해 퍼 보시면 기준으로. 예. 퍼 기준으로.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현재 삼성전자 주가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29니까 그거에 비하면 자, 가장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이크론과 계산해 보면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한 25% 정도의 버퍼가 있고요. 그렇죠. 그죠? SK하이닉스는 45% 정도의 예. 버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TSMC와 비교를 하면 아직 절반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이걸로 앞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퍼로. 언제까지?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27년, 긍정적으로 보면 30년까지입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냐면요. 두 가지 주가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지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애플이 그 당시 석유화학 기업이 가장 컸던 앨론을 트리거 포인트를 지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네. 2000년입니다. 2000년. 네. 그때 트리거가 생기고 9년 연속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앨론의 시가총액을 5배 앞섭니다. 벌어지는 게요. 그런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작년에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추월을 한 게 2024년이에요. 그렇죠. 네, 4년입니다. 지금 완전 1등이니까. 트리거가 생겼어요. 예. 몇 년 가겠습니까? 저는 7년은 간다 봅니다. 7년 적어도. 예. 지금 이런 산업의 변화에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산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계산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미 벌써 선주문 후투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완판됐다는 개념이 일단 물건 팔아놓고 이제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젠슨 항이 한국에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샘 올트만이 한국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과 뭐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실 만났을 때 그때 샘 올트만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지금 계산해 보면 필요한 웨이퍼자가 90만 장이다. 월 90만 장. 했었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월 생산량이 80만 장이고 SK하이닉스가 60만 장입니다. 하여튼 150만 장인데 네.
그거에 한 70%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70% 정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퍼 기준으로 웨이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그 말했을 때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 여러 추세선을 보면 네. 2030년까지는 그 추세선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은 조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는 그렇게 갈 거라 보고 네. 어제 SK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정상 주가를 100만 원으로 봤잖아요. 네. 100만 원 보고서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19만 원 이렇게 낸 것 같은데 17만 원 네, 이렇게 네, 17만 냈죠. 네. 그게 저는 너무 황당한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는 PER로 계산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지금 이제 두 회사만 놓고 봤을 때 내년 HBM4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HBM4, HBM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 수준의 이제 품질의 HBM4를 생산하는 이제 회사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따로 오겠죠. 이렇게 될 텐데 지금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훨씬 더 두 회사보다는 이 캐파가 훨씬 더 큰 회사잖아요. 여기가 HBM을 더 4를 이제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양이 네. 이제 지금 굉장히 쇼티지가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양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혹시 HBM의 그 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양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업이익 곡선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뭐 약간 거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뭐 HBM만 놓고 본다면 근데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HBM4가 나오면 블랙웰을 이제 본격 생산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6만 장을 받을 게 블랙웰인데. 네네네. 12단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같은 GPU가 들어가도 HBM4가 들어가면 영업이익의 이익률이 더 훨씬 높습니다. 높아지죠. 한 30% 예. 이상 더 받는다면서요? 예, 훨씬 높습니다. 뭐 항상 그렇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새 거니까. 새 거 나오면 비싸게 부르고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볼 때 3분기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1조 찍었잖아요. 네. 저는 10조 선은 앞으로 2년간 계속 간다 봅니다. 이 그렇죠. 상태라. 매 분기 매 분기 10조 이상은 계속 간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그 삼성전자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HBM4에 합류를 하게 되면 네. SK 하이닉스에 뭐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기습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보다 수요가 훨씬 훨씬 많기 많습니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 청주의 M15X 공장을 빨리 준공하려고 하는 게 공급이 너무 딸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 P5 공장을 HBM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SK 하이닉스는 M15X는 아예 HBM 전용 공장으로 만들어요. 캐파가 적은 게 아니라 그렇죠. SK 하이닉스 캐파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전용이면은 생산성도 막 높을 맞습니다. 거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서 이 수익 곡선은 한동안 계속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건 결국 이제 상상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26만 장의 GPU가 이제 안정적으로 뭐 트럼프가 뭐 이런 소리저리 하는데 차치하고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블랙웰로 이게 각 기업도 기업이고 사실은 저는 이 소버린 AI 쪽에 이게 갖고 올 그 어떤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물론 네. 그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 거긴 한데 네. 26만 장 효과를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좀 우리가 시간 타이밍을 좀 길게 보면 19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닦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네네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70년대의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72, 3년도에 우리나라의 산업 형태가 경공업에서 중공업이 트리거 포인트가 일어나는 시대가 바뀌는. 예, 그게 경부고속도로의 의미입니다. 예, 예. 인프라의 의미. 그렇죠. 그리고 90년 1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93년에 들어서면서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제조 중공업 중심에서 IT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지금 26만 장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광통신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뭔가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군요. 어제 이제 최태원 회장 SK AI 서밋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타워를 모두 오픈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제조업에. 예, 이제 중소기업들이 다. 그래 무슨 일이 날지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거와 휴머노이드가 같이 들어왔을 때 이 산업 형태가 어떻게 거기에 플러스 한국의 제조 역량이 합쳐졌을 때 그렇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AI 인프라 플러스 오픈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플러스 예. 제조 기술 이 세 가지가 합쳤을 때는 보통 이제 경제적 성장을 볼 때 우리가 요소 생산성이라는 걸 그렇죠. 보거든요. 예, 요소 생산성.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요소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한번 점프업을 하거든요. AI는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생태계가 일어날 것이고 박정희 때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김대중의 광통신망 광통신망. 보다 훨씬 훨씬 강력한 더 폭발력이 강력한. 있는 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 26만 장의 의미는 우리나라 산업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필사적으로 반드시 그럼요. 해야 되는 또 거죠. 가급적이면 26만 장 이상으로 우리가 확보를 이제 이렇게 해내야 보는 되겠- 거죠. 그걸 주가로 이야기하면요. 네. 그게 제대로 안착이 되면 우리가 지금 5천을 꿈꾸지 않습니까? 많은 그에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 확신합니다. 예,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 구조가 또 한 번 그렇죠.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K 뭐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네. 이런 산업들은 이제 뭐 글로벌 넘버 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뭐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뭐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걸 그려볼 수가 있겠다. 이거는 정말 반드시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박종훈 대표와 GPU 26만 장의 의미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